암행어사 출두요. 그 목소리는 위험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다. 한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의의 상징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상에 그 이름을 처음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출두의 현장이 고을의 관아가 아닌 과거 시험장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의 시작, 한 괴짜 선비가 어떻게 왕의 그림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다. 조선 영조의 치세 초기 나라는 겉으로는 탕평책의 기운이 감돌았으나 지방의 실상은 달랐다.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고 수령들은 백성의 마지막 푼돈까지 긁어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곡식 창고는 탐욕으로 가득 찼고 원통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시대였다. 요즘 관아의 꼴을 보게. 세금이란 세금은 명목만 달리하여 걷어가지 않는가. 우리 같은 선비들이 할 일은 그저 술이나 마시고 세상을 한탄하는 것뿐인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힘없는 백성들이야 그저 울분을 삼킬 뿐. 김판서 댁 아들도 이번 과거에서 돈으로 합격했다지.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졌다네. 누가 감히 이 썩은 고름을 짜낼 수 있겠는가. 모두가 시대의 부패를 한탄하며 술잔을 비울 때 홀로 이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한 괴짜 선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문수였다. 그는 명문가의 후예였으나 그는 서책 대신 술잔을, 학문 대신 저작거리의 풍류를 택했다. 조정의 부패를 입에 담지 않아 오히려 더 불온한 인물로 취급되었다. 자네 또 술인가? 매일 같이 술에 취해 시국을 논하지 않으니 세상 물정은 안중에 없는가? 자네의 재주라면 능히 재상이 되고도 남을 텐데 어찌 그리 세월을 허비하는가? 술이나 더 따르게. 세상 걱정은 임금님이나 하라지. 그대들은 어찌 그리 근심이 많은가? 근심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는 그대들처럼 벼슬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자네의 그 오만함이 결국 자네를 꺾을 걸세. 모두가 글을 쓰고 인재가 되려 할 때 자네는 무엇을 하는가? 세상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 괴상한 말만 되풀이할 뿐. 자네는 스스로 기회를 버리고 있네. 나는 사람을 시험하고 있네. 자네들이 벼슬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백성들은 그저 밥 한 술을 얻고 싶어 안달이지. 나는 이 양반들의 위선과 백성들의 절망을 날마다 저작거리에서 눈으로 읽고 있다네. 그것이 나의 학문이야. 나는 앉아서 세상에 썩은 내를 맡는 것보다 직접 그 냄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했네. 박문수의 세상 시험은 기괴했다. 그는 때로는 가장 가난한 상인으로 때로는 꾀죄죄한 유랑객으로 변장하여 시장통을 누볐다. 관아의 비리가 벌어지는 곳, 탐욕스러운 부자가 재산을 불리는 곳, 억울한 처녀가 눈물을 흘리는 곳에 박문수가 있었다. 그의 붓은 세상의 더러운 진실을 기록했으나 그 기록은 답안지가 아닌 술자리에서 푸는 야담에 가까웠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했으나 정작 자신은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지길 바랐다. 그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보다 진실이라는 쓰디쓴 진리를 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문수는 갑작스럽게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영조의 특명으로 시행된 특별 과거였고 주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이었다. 모두가 그의 오만함에 코웃음 쳤다. 자네가 정말 과거에 응시한다고? 준비는 하였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내 필사한 서책을 빌려줄 테니 준비라. 나는 평생 이 과거를 준비하지 않았는가? 답은 이미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네. 세상의 진실이 가장 훌륭한 답안일세. 시험 당일 박문수는 일부러 지각한 듯 천천히 시험장에 나타났다. 수백 명의 선비들은 추제에 맞춰 고리타분한 성리학적 이상론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들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공론에 빠져 있을 때 박문수는 답안지 맨 윗줄에 파격적인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글은 예의를 갖추었으나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박문수 답안 내용은 이러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은 멀리 있지 않다. 수령이 백성의 피를 짜내지 않고 법이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다면 백성은 스스로 편안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병은 벼슬에 앉아있는 자들의 탐욕이다. 벼슬의 맛에 취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을 먼저 벌해야 한다. 그들이 뿌리이고 백성의 눈물이 곧 그 뿌리를 썩게 할 독이다. 그가 절반쯤 답안지를 채웠을 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선비들은 붓을 놓고 술렁였고 불길한 징조에 대한 공포가 시험장을 덮쳤다. 이변이 생긴 것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인가. 시험장에서 벼락이라니. 하늘이 노하셨나? 필시 불길한 기운이 이곳에 있다. 벼락이 쳤다. 누군가 큰 죄를 지은 역적일 것이다. 이 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흉흉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벼락이 정확히 박문수가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땅이 울리고 벼락 맞은 책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모두가 아수라장 속에서 박문수가 죽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박문수는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을린 자리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도포는 흙먼지로 뒤덮였고 머리카락 일부는 탔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는 붓을 다시 잡고 떨어진 먹물을 주워들었다. 겨우 이 정도 천둥의 붓을 놓다니. 세상의 진짜 재앙은 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들은 나중에 백성 앞에서 도망칠 자들이다. 나의 답안을 방해하지 마라.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저 답안지를 채워나갔다. 이 기이한 광경과 박문수의 담대함은 현장에 있던 모든 관료와 선비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궁궐에 전해졌다. 영조는 이 보고를 듣고 무릎을 쳤다. 과연 하늘이 내린 인재가 아니겠느냐. 벼락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고 답안을 완성했다니 그 배짱과 담력이야말로 만명의 선비보다 귀하다. 내용인즉 썩은 정치를 질타하는 격한 글이었으나 그 말이 틀림이 없다. 전하 하오나 그자가 행실이 방탕하고 괴짜 같다는 소문이. 벼락은 그 불길한 행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사옵니다. 관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실이 좀 괴팍하면 어떤가. 벼락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쓴 담력이야말로 지금 이 조정에 필요한 것이다. 짐은 그를 특별히 암행어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가 괴짜라면 괴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터. 일반 관직으로는 그를 품을 수 없다. 그는 짐에 숨겨진 칼이 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묵은 때를 씻어낼 자는 바로 이 벼락 맞고도 살아남은 박문수뿐이다. 그리하여 박문수는 정식 관료가 아닌 비밀스러운 암행어사의 직책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에게 내려진 것은 마패와 유척뿐이었다. 마패는 왕의 권위이자 그의 신분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영조는 그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조정의 썩은 뿌리를 잘라낼 것을 명령했다. 이 임무는 곧 죽음을 의미했고 영광과 고독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었다. 암행어사, 너는 이제부터 짐의 눈과 귀가 되어라. 이 마패를 드러내기 전까지 너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백성이다. 너의 임무는 그저 탐관오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골문 상처를 찾아 그 독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만일 너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짐은 너를 모르는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너는 홀로 이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너의 정의는 오직 너의 발걸음과 풋끝에만 기록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이 될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준 운명이니 따르겠습니다. 박문수는 임무를 수락한 후 조정의 문을 나섰다. 그에게 암행어사의 임무는 영광이 아닌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관복을 버리고 낡은 도포를 걸쳤다. 그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하늘이 내린 인재, 벼락을 맞고 살아난 놈? 헛소리다. 나는 그저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야 할 빗자루일 뿐. 왕의 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짐승들과 싸워야 할 운명이라니. 내 정의가 과연 이 난세에 통할 수 있을까? 정의를 행하는 자는 늘 외롭지. 그는 술잔을 깨뜨리고 낡은 도포를 더욱 누더기처럼 보이게 고쳤다. 마패는 깊숙이 품속에 숨겼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부패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세상의 정의가 잠든 곳에서 그는 홀로 깨어 움직이는 그림자가 되었다. 백성들은 아직 그의 존재를 몰랐으나 그의 전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마패, 전설의 시작죽은 자의 피를 쫓는 어사. 박문수는 이제 조선 팔도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선비의 옷을 벗고 천민의 옷을 걸쳤다. 그의 품속에는 마패가
그의 머릿속에는 백성의 고통을 짊어진 왕의 명령이 있었다. 그는 한 고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최근 신임 사또가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의문사한 곳이었다. 민심은 흉흉했으나 그 흉흉함 속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박문수는 꾀죄죄한 유랑객의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마을 전체가 눅눅하고 어두운 기운에 짓눌려 있었다. 관아의 담장 밖으로는 새로 부임한 대행수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노인의 곡식은 당장 압류하라. 작년에 갚지 못한 세금의 이자가 이만큼 쌓였다. 당장 쌀과 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 아들 녀석을 잡아다가 노비로 팔아넘길 것이다. 저자는 새 사또보다 더 악독하네. 사또가 죽고 나니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는군. 박문수는 주막에 들러 허름한 국밥을 시켰다. 주모는 손님의 행색을 훑어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 국밥이요. 행색을 보니 먼 길 오신 듯한데 이 고을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하루빨리 떠나시구려. 왜 이리 흉흉한가? 전에 왔던 사또가 갑자기 죽었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고 말고요. 그 나흘이 부임하자마자 어찌나 포악했던지. 밭에 곡식까지 긁어가고 죄 없는 백성들을 매질로 죽였지. 그러다 밤중에 홀로 강가를 걷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다지 뭡니까? 주모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말이요.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죽기 며칠 전 그 사또 나으리의 방 앞에서 피가 묻은 지푸라기 인형이 발견되었다지 뭡니까? 그 인형이 그동안 사또에게 죽은 백성들의 원혼을 상징했다지. 피 묻은 인형이라. 짐승의 피였나 사람의 피였나? 그것은 모릅니다. 다만 그 인형을 발견한 아저는 이틀 후 자취를 감췄고 그 사또는 얼마 안 가 죽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국밥을 한 그릇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관아 주변을 맴돌며 죽은 사또가 평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대행수가 현재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은밀히 조사했다. 죽은 사또의 죄는 명백했다. 그는 강변의 땅을 헐값에 차지하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반항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어 죽였다. 박문수는 사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강변으로 향했다. 흙먼지와 갈대만이 무성한 강가, 그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계획된 살인의 증거를 찾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자연적인 흔적과 싸늘한 강물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박문수는 강변에 허물어진 신당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흙 속에 반쯤 묻힌 낡은 천 조각이었다. 천을 털어내자 안에는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의 가슴팍에는 붉은 진흙 같은 것이 굳어 있었는데 영락없이 피의 흔적이었다. 이것이 그 지푸라기 인형인가? 주술인가? 아니면 복수의 흔적인가? 박문수는 인형의 재질과 모양을 면밀히 살폈다. 인형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특이하게도 인형의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다. 그는 과거 사또에게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명단을 떠올렸다. 그들 중 한 명, 돌쇠라는 농민이 사또의 매질에 맞아 다리가 부러진 채 옥사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인형은 돌쇠의 원혼을 담고 있군.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백성들의 울분이 빚어낸 침묵의 고발이다. 이 인형을 만든 자는 주술을 쓴 것이 아니라 사또의 죄를 명확히 고발하려 했던 것이다. 박문수는 인형을 품에 숨기고 관아로 돌아갔다. 다음 날 대행수는 죽은 사또의 빚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남은 가축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늙은 노파 한 명이 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시끄럽다. 내 아들이 죽은 사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닌가. 당장 이 닭을 내놓고 물러가라. 빌려간 돈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서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닭은 안 됩니다. 저것이 우리 손주 먹일 마지막 식량입니다. 내 억울함은 내 아들을 따라 저승에 가서 따져라. 여봐라. 저 노파를 끌어내고 닭을 압수하라. 그때 군중 속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술 취한 유랑객 같았으나 그의 눈빛은 사납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깐,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죄를 묻는 자리인가? 이 누추한 자는 누구인가? 술주 정뱅이인가? 감히 관아의 일을 방해하는가? 당장 끌어내 매질하라. 박문수는 손을 내저으며 대행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관아 마당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이 고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듣자 하니 전임 사또가 발을 헛디뎌 죽었다는데 그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는가? 아니면 하늘의 심판이었는가? 그 심판의 증거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데 내 놈이 감히 백성의 것을 또 빼앗으려 하는가? 무슨 헛소리인가? 내 놈은 귀신이라도 보았단 말이냐? 당장 증거를 대지 못하면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지푸라기 인형을 꺼냈다. 피 묻은 인형을 보자 대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중은 웅성거렸고 노파는 인형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인형을 높이 들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인형은 돌쇠를 상징한다. 전임 사또가 강변 땅을 빼앗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려 죽인 농민 돌쇠. 이 인형에 부러진 다리가 그 증거이며 이 피 묻은 가슴이 그 원통함을 대변한다. 전임 사또는 백성의 피로 세운 그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백성의 절망이 하늘에 닿아 내린 정의의 심판이다. 저 저자가 미쳤다. 헛소리 마라. 박문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도포를 힘껏 찢어내렸다. 그의 가슴팍에 숨겨져 있던 노스의 조각, 암행어사 마패가 백마 3마리의 형상을 빛내며 드러났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의 빛은 관아 마당을 정의의 빛으로 채웠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대행수를 비롯한 모든 아전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 암행어사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내 놈은 전임 사또의 죄를 은폐하고 그의 잔혹함을 이어받아 백성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다. 내 놈의 탐욕은 전임 사또의 죽음이 정의의 심판이었음을 증명하는군. 왕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고을의 모든 비리 장부를 내놓고 내 놈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것을 백성에게 돌려주어라. 1. 그날 암행어사 박문수의 전설이 비로소 백성들의 입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탐관오리 징벌자가 아니었다. 그는 죽은 자의 억울함을 파헤치고 민중의 절망을 왕의 심판으로 연결하는 조선 최초의 그림자 영웅이었다. 3. 귀신 잡는 어사 연쇄 실종과 검은 주술의 미스터리. 암행어사 박문수가 첫 임무에서 마패를 드러내며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그는 이미 다음 행선지에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는 탐관 오리의 부패를 넘어선 더욱 음산하고 기괴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개월에 걸쳐 인근 세 고을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이 연이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심은 두려움에 떨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음습한 주술을 행하는 무리들의 소행이며 산 사람의 정기를 취하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수군거렸다. 박문수는 낡은 학자 행색으로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이 아닌 맹물을 마시며 그 소문들을 귀담아 들었다. 이번 달에만 벌써 2명째라지. 모두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사라졌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동네에서 가장 복 많고 아름다운 처녀들만 골라 사라진다니. 필시 도깨비 아니면 검은 주술사가 노린 것이 틀림없네. 박문수는 소문을 듣는 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귀신이 아닌 탐욕스러운 인간이 만든 재앙임을 직감했다. 귀신이라. 귀신은 백성의 피를 짜내지 못하고 땅 문서를 훔치지 못한다. 주술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뿐 실제로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이상하게 여겼다. 실종된 여인의 아버지 한 명이 박문수에게 다가왔다. 선비 나으리, 나으리는 정녕 이 고통을 모르시오? 내 딸이 사라진 지 1달이 되었소. 밤마다 꿈에 나타나 저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데 대체 무슨 저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나으리가 혹시 꿈을 해몽하는 비술이라도 아시오? 꿈속에서 도움을 요청한 실종된 여인들에 대한 야사는 박문수의 귀를 잡아 끌었다. 그는 단순히 몽롱한 꿈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를 이야기했소? 크기나 위치, 특징 같은 것을 말해보시오.
그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되고 음침한 절이라고 했소. 절이 아니라 폐사 같기도 했고 검은 돌로 담을 쌓았다고 했소. 박문수는 지도를 펼치고 인근의 폐사들을 살폈다. 이 지역은 불교가 쇠퇴한 후 폐사된 곳이 많았다. 그는 사라진 여인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미색 외에도 그들은 모두 마을에서 혼자 살거나 가족이 없는 취약한 신분의 여인이었다. 박문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치정이나 홧김의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인신매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검은 돌로 쌓은 폐사라는 단서는 그가 알고 있던 지방 유력자의 비밀 별장과 묘하게 일치했다. 그 별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폐사처럼 위장하고 있었고 건물 전체가 희귀한 검은 현무암으로 지어져 있었다. 폐사, 검은 돌, 연쇄 실종. 주술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기를 취한다는 불로장생의 소문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박문수는 인근의 약재 상인으로 변장하여 그 유력자의 별장을 찾아갔다. 별장의 입구는 겉보기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으나 박문수는 위장술 뒤에 견고한 구조와 철저한 경비를 눈치챘다. 경비는 삼엄했고 낯선 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봐, 웬 놈이냐? 이곳은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용무인가? 나는 서울에서 온 약재 상인일세. 별장의 나으리께서 귀한 약재를 주문하셨는데 혹시 약재를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하여 들렀네. 인삼과 녹용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료도 준비했다네. 별장 나으리는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 약재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박문수는 주머니에서 말린 만년초를 꺼내 보였다. 만년초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자들이 귀하게 여겼던 희귀 약초였다. 경비는 그 약초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얼마 후 별장의 집사가 나타났다. 집사의 얼굴에는 독특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것이 주술 결사대의 상징과 유사함을 알아보았다. 만년초는 받겠소. 허나 그 특별한 재료란 무엇인가? 우리 나으리는 평범한 것은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 특별한 재료는 산 사람의 정기를 보존하는 비법일세. 내 듣기로 나으리께서는 젊은 여인들의 정기를 모으고 있다 들었는데 그 정기를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가? 잘못하면 정기가 흩어져 그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네. 집사의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스쳤다. 박문수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나는 그저 나으리의 건강을 염려할 뿐. 정기가 흩어지면 나으리의 대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나. 내가 직접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조언해 줄 수 있다네. 나으리를 뵐 수 있도록 해주게. 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박문수를 별장 안으로 안내했다. 박문수는 긴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은 겉모습과는 달리 정교하게 갖춰진 지하 밀실이었다. 밀실 한쪽에는 인신매매된 여인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밀실 안에는 사건의 배후인 지방 유력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겉보기엔 인자한 학자였으나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와 같았다. 내 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짐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들고 왔구나. 나의 불로장생 대업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용서치 않는다. 내 비법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는 정기가 흩어집니다. 정기를 모으려면 맑은 공기와 해방된 영혼이 필요합니다. 해방된 영혼? 무슨 궤변인가? 여인들은 나의 약재일 뿐이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생명을 채운다. 유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문수를 끌어안으려 했다. 그때 박문수는 한순간에 자세를 바꾸며 유력자의 목에 단단한 쇠붙이를 갖다 댔다. 그것은 바로 유척, 암행어사의 상징이었다. 내 놈의 대업은 오늘로 끝이다. 나는 귀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악귀가 된 인간을 잡으러 왔다. 내 놈의 탐욕은 이미 하늘에 닿았다. 백성의 꿈에까지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억울함이 바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증거다. 유력자는 경악하며 몸부림쳤다. 그때 별장의 경비대와 집사가 칼을 빼들고 달려왔다. 박문수는 순식간에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좁은 지하 밀실이 번쩍이는 마패의 빛으로 가득 찼다. 유력자는 물론 그의 수하들까지 모두 경악하여 움직임을 멈췄다. 마패가 가진 왕의 권위는 어떠한 주술이나 무력보다 강력했다. 말도 안 돼. 암행어사라니. 내 놈이 탐했던 불로장생은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이 죄악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갇힌 여인들을 즉시 풀어주어라. 내 놈의 죄는 조정에서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날 지방의 연쇄 실종 사건은 주술이나 귀신이 아닌 한 거물급 권력자의 끔찍한 탐욕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박문수는 실종된 여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귀신을 잡는다는 민중의 찬사를 받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거물 유력자의 뒤에는 분명 조정의 더 큰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정의 그림자 목숨을 건 위장술과 배신. 연이은 암행에서 박문수가 드러낸 마패는 지방의 탐욕스러운 뿌리를 잘라냈으나 그 칼날은 결국 조정의 거물들을 향했다. 이전 사건에서 파헤친 인신매매 사건의 배후에는 왕실과 연줄이 닿은 대신이 있었고 박문수는 그를 단죄하는 상소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곧 피로 얼룩질 위험을 의미했다. 탐욕은 잘려나갈 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법. 박문수를 향한 권력층의 반격은 노골적이고 집요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자신의 처소가 며칠 밤낮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를 노리는 그림자들은 조정 대신들 뿐만이 아니었다. 무장한 자객들이 밤마다 그의 목숨을 노렸다.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 지방의 고름만 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름이 왕의 옷자락까지 스며들어 있었군. 이제 왕의 그림자는 진짜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영조는 박문수를 조용히 궁으로 불러들였다. 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가져온 상소는 짐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내가 잡은 거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조정은 너를 제거하려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짐이 너를 지키려 해도 그들의 눈이 너무 많다. 전하, 이미 늦었습니다. 소신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아니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짐이 직접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잠시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내가 죽은 듯 숨어있는 동안 짐은 조정을 정비하고 너를 노리는 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것이다. 박문수는 왕의 명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던 자객 무리를 역이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들을 유인하여 마치 자신이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자신의 옷까지 일부를 찢어 증거처럼 남겨두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물건, 어릴 적 어머니가 준 옥패를 일부러 현장에 떨어뜨려 두었다. 자객들은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처리했다고 확신했다. 박문수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은 다음날 아침 온양을 휩쓸었다. 조정 대신들은 겉으로는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가장 위험했던 왕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문수는 이제 진짜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먼 외지로 피신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직위도 없이 가장 비천한 거지 행색으로 잠적했다. 그의 몸에는 돈 한 푼 없었고 오직 민심만이 그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잡이였다. 박문수는 가장 낮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조정의 기밀을 얻었다. 거지들 사이에서 퍼지는 소문, 주모들의 한숨, 보부상들의 이야기는 어떤 관료의 보고서보다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계획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즉, 박어사 나으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다 김대감의 짓이 분명하다네. 그가 지방의 관아들을 얼마나 쥐락펴락했는데. 아니지. 김대감은 겉으로 드러난 손일 뿐이야. 진짜는 영의정 나으리라던데. 영의정의 오른팔이 박어사 나으리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지. 박문수는 자신이 모은 정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명단에서 박문수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 동료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벗의 이름이었다. 이첨지였다. 이첨지. 자네가 나를 배신했단 말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정의에 대한 그 모든 열변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 그는 그럴 리 없다. 필시 모함일 것이다. 박문수는 이 첨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이 첨지가 자주 찾는다는 외딴 약방 근처에서 몸을 숨겼다. 며칠 후 이 첨지가 약방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첨지는 초췌한 얼굴로 박문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듯 보였다. 박 어사, 자네가 떠난 후 이 조정에는 희망이 없네. 자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친구를 추모하는 듯 했으나 박문수는 이 첨지의 뒤를 밟았다. 이 첨지는 약방을 나선 후 곧바로 암살 배후의 핵심 인물인 김대감의 저택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첨지가 김대감에게 돈자루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다. 수고했네. 박문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자네의 공로를 잊지 않겠네. 자네가 흘려준 정보 덕분에 그 괴짜 어사를 제거할 수 있었지. 자네의 벼슬은 걱정 말게. 대감 송구하옵니다. 저와 박문수는 사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자는 너무 고답고 대감께서는 너무 크신 분이시니 박문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칼날보다 친구의 배신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가 믿고 따르던 정의, 인재 등용에 대한 이상, 그 모든 것이 돈과 권력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래,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의가 세상을 배신당한 것이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얼굴보다 너의 비굴한 웃음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구나. 박문수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조정의 깊은 병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믿음마저 짓밟는 인간의 타락이었다. 그는 복수심 대신 차가운 결심으로 몸을 일으켰다. 며칠 후 영조는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여 중요한 회의를 열었다. 박문수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암행어사의 역할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대부분의 대신들은 내심 기뻐하며 암행어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하, 박문수는 불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의 경고이니 암행어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시어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영의정 맞사옵니다. 전하, 암행어사는 왕실의 권위를 남용하고 조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낯선 거지 행색의 사내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도포는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 경비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으나 그 사내는 그들을 뿌리치고 영조의 어좌 앞에 섰다. 무엄하다. 내 놈은 누구인가? 감히 대전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사내는 흙먼지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핏바랜 옥패를 꺼냈다. 그것은 박문수의 어머니가 주었던 바로 그 옥패였다. 전하, 소신은 박문수의 원혼입니다. 이들이 저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대전에 서 있습니다. 암행어사를 폐지하려는 저들의 속셈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탐욕일 뿐입니다. 순간 김대감과 이첨지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내는 단숨에 자신의 낡은 옷을 찢어내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마패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대전을 비추자 모든 대신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 이첨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박문수, 자네가 살아있다니. 그래, 나는 살아있다. 나의 죽음을 바랐던 너희들의 탐욕이 나를 되살렸다. 이첨지, 내 놈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정보를 팔아넘긴 증거가 내 손에 있다. 너는 친구를 판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이 나라의 미래를 판 것이다. 영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박문수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신들을 단죄했다. 박문수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으로 위장함으로써 자신을 해치려던 세력의 정점과 그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까지 모두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오어사의 진짜 임무왕의 깊은 비밀과 마패의 무게. 박문수가 죽음에서 돌아와 배신자를 단죄하고 조정을 뒤흔들었을 때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영웅이 된 박문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깊은 음모였기 때문이다. 이제 박문수는 마패를 들고 왕 앞에 다시 섰다. 김대감과 그를 따르던 대신들은 모두 삭탈관직 당하거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박문수는 자신의 암행 임무가 단순한 부정부패 척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어온 증거들은 영조의 즉위와 관련된 민감한 야사를 암시하고 있었다. 전하, 소신이 처리한 자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허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모의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소신이 찾은 문서들은 모두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경빈 이 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세자의 모친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전하, 소신은 일반 암행어사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진짜 임무가 소신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닌 전하의 안위와 관련된 비밀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경빈 이 씨가 전하를 해하려 했다는 음해성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당파 싸움의 가장 깊은 뿌리, 노론과 소론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나레이션 영조의 얼굴은 굳어졌고 대화가 오가는 밀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이 비밀은 왕의 즉위 후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영조의 가장 깊은 고뇌였다. 내가 감히 왕실의 은밀한 치부를 들추어내려 하는가? 너는 마패를 휘두르는 어사이지 왕의 역사를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박문수 전하, 소신이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안정에 직결됩니다. 만일 이 문서들이 반대 당파의 손에 들어가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면 나라는 다시 피바람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마패는 정의를 실현하지만 이 비밀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합니다. 박문수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마패를 꺼내들었다. 그는 마패를 두 손으로 받들어 왕의 어좌 앞에 내려놓았다. 마패는 그 빛을 잃은 듯 보였고 무거운 노쇠덩이처럼 보였다. 소신이 이 마패를 들고 정의를 실현할수록 이 위험한 비밀은 더욱 깊은 곳에서 저를 일감앨 것입니다. 소신은 더 이상 정의와 국가 안위 사이에서 고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 마패를 거두어 주십시오. 소신은 이제 더 이상 전하의 그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레이션 왕은 마패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왕의 눈빛에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인간적인 고독이 교차했다. 이 박문수라는 사내는 자신이 숨기려 했던 가장 큰 비밀까지 들추어낸 너무나도 날카로운 칼이었다. 내가 짐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너는 벼슬보다 정의를 택하고 목숨보다 소신을 택했다. 이제는 안위를 위해 마패를 포기하려 하는구나. 짐이 너를 암행어사로 삼은 이유를 내가 정말 모르는가. 박문수 소신은 탐관 오리를 벌하기 위함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임무일 뿐이다. 짐은 내 벼락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보았다. 짐은 짐의 주변을 둘러싼 대신들의 위선을 알고 있었다. 짐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구현할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정의가 국가를 해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자였다. 짐은 내가 이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될 것임을 짐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 앞에서 정의를 잠시 내려놓을 용기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왕의 말은 박문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왕은 박문수에게 정의로운 영웅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정의를 묻어둘 줄 아는 현자가 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전하, 그렇다면 소신은 가장 위험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암행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다. 이 비밀은 짐의 즉위 근거를 흔들고 조정을 갈라놓을 수 있는 독이다. 내가 이 독을 알고 있다면 내 손으로 이 독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짐이 너에게 준 진짜 임무다. 마패는 백성의 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 비밀은 왕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박문수는 고뇌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정의가 사실은 더 큰 정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왕의 의도를 의심했으나 영조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국가 통치의 고독을 읽었다. 소신, 전하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허나 소신은 백성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소신이 이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전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약조를 해주십시오. 짐은 이미 너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명했다. 이 약조는 이미 천지에 맹세한 것이다. 너는 짐의 눈이 되어라. 짐은 내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을 정비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을 것이다. 왕은 어좌에서 내려와 박문수가 내려놓았던 마패를 직접 들어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영조 마패를 거두지 않겠다. 너는 이제 정의와 비밀을 모두 짊어진 어사다. 내 손에 마패가 있는 한 너는 죽은 듯 살아야 할 것이다. 너는 왕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가장 고독한 신하가 될 것이다. 박문수는 마패를 다시 품속에 넣었다. 마패는 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백성의 희망이자 왕의 비밀을 짊어진 고독한 짐이었다. 그는 친구의 배신과 왕의 거대한 비밀을 모두 겪은 후 비로소 진정한 암행어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정의는 이제 단순한 선악의 구분이 아닌 국가적 생존이라는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육저주의 종말과 영원한 어사의 탄생. 마패를 다시 받아든 박문수는 이제 왕의 비밀과 백성의 정의를 모두 짊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왕이 짐작조차 하지 못한 궁궐 깊은 곳의 잔당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암행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체불명의 궁궐 나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나인은 왕실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문수는 다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변장하여 궁궐 담장 근처를 맴돌았다. 그는 궁궐 안팎의 모든 소문을 수집하며 나인의 행방을 찾았다. 한때 그 나인이 일했던 세자궁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박문수는 궁궐 외부의 낡은 사찰에 그녀가 숨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그 사찰은 왕실에 버려진 궁녀나 나인들이 마지막 생을 보내던 곳이었다. 나인은 왜 궁을 떠나 숨어들었을까? 단순히 왕실의 비밀을 아는 것 외에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죽은 자의 원혼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인가? 박문수는 사찰의 문을 두드렸다. 노쇠한 여승이 그를 맞았다. 박문수는 여승에게 자신이 왕의 명을 받은 자임을 은밀히 알렸다. 소승, 이곳에 숨어있는 과거 세자궁의 나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속을 등진 이들 뿐입니다. 아무도 숨어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궁녀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승은 박문수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과 보호 본능을 읽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마패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왕의 사면장을 내밀었다. 박문수, 나는 그녀를 해치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고 원한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비밀은 전하의 안위와 사도세자의 명예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여승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승은 박문수를 사찰 깊숙한 곳의 작은 암자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중년의 여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바로 박문수의 임명에 관여했던 궁궐 나인이었다. 나는 왕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이 세상은 다시 피로 물들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의 저주가 궁궐을 뒤덮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의 저주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탐욕과 비겁함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숨긴 비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왕의 임명에 관여하여 나를 암행어사로 만들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인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과거 세자궁에서 영조의 즉위를 반대했던 세력이 조작하려 했던 음모의 증거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영조가 즉위하기 전부터 왕을 해치려 했던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증거를 궁궐의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었다. 나인 그들은 영조 대감마저 제거하고 왕실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았으나 힘이 없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암행어사로 만들려 했습니까? 나에게 벼락이 내렸던 그날 당신은 나의 운명을 이용하려 했군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오직 왕의 눈과 귀가 되어줄 정의로운 괴짜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그 담력이 죽은 줄 알았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왕실의 화합을 위해 진짜 죄인들이 단죄되기를 바랐습니다. 나인이 지목한 비밀 장소는 다름 아닌 역대 왕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근처의 낡은 벽이었다. 가장 성스럽고 안전한 곳에 가장 더러운 비밀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박문수는 궁궐로 돌아와 영조에게 나인의 증언과 비밀 장소를 보고했다.
영조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가 평생 숨기고 지키려 했던 비밀은 사실 자신을 향한 영모의 증거였다. 짐을 이토록 기만했던 역적들이 있었다니. 그들이 숨긴 증거가 무엇인지 당장 가져오너라. 짐은 반드시 그들의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박문수는 왕의 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지 않고 홀로 비밀 장소로 향했다. 그는 벽을 허물고 낡은 괴짝을 발견했다. 괴짝 안에는 영모의 계획서와 증인들의 서명 등 조정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박문수는 그 증거들을 영조에게 바쳤고 영조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궁궐 내부의 마지막 잔당들을 조용히 척결했다. 왕의 권위는 다시 확고해졌고 오랜 세월 궁궐을 짓눌렀던 영모와 저주의 그림자는 마침내 사라졌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영조는 박문수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려 했다. 너는 짐의 목숨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했다. 내 공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짐의 곁에서 편안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라. 너에게 최고의 벼슬을 내릴 것이다. 전하, 소신에게는 벼슬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 마패를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조는 놀랐다. 박문수는 마패를 다시 영조에게 바쳤다. 박문수 소신은 마패가 필요 없는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원합니다. 소신은 궁궐이 아닌 백성들의 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전하, 소신은 왕의 그림자가 아니라 민중의 그림자가 되어 이 나라를 살피겠습니다. 영조는 박문수의 뜻을 꺾지 않았다. 왕은 마패를 받아들고 박문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조, 그래. 너는 벼슬보다 위대한 것을 택했다. 너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민중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진정한 어사로 기억될 것이다. 짐은 너를 놓아주겠다. 다만 잊지 마라. 이 마패는 언제든 내가 다시 필요할 때 너를 부를 것이다. 박문수는 조정의 문을 나섰다. 그는 벼슬도 상금도 없이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궁궐이 아닌 가장 가난한 백성들의 마을을 향했다. 훗날 박문수는 암행어사라는 직책 자체가 아닌 전설적인 영웅으로 민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마패를 들고 귀신을 잡는 어사, 백성의 울음을 듣는 현자로 야사에 기록되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그의 마패가 나타나 백성을 도왔다는 기담이 돌았으며 이는 그가 영원한 어사로 민중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증명했다.